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3강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감정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큰 단원 부동산 감정평가론으로 들어가고, 그럼 먼저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자, 감정평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감정평가는 어디까지나 항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의 한 부분으로서의 부동산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란, 이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보면 토지 등의, 토지 등이 토지만이 아니라 토지 등입니다. 토지 등의 대상이 여기 나오죠.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경제적 가치,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내용 연수도 경제적 내용 연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가치를 요걸 판정을 해요. 자, 판정을 해서 그 결과, 자, 그럼 판정하면 결과나죠. 결과를 뭐로 표현한다? 가액 그러면 요거 금액이에요. 금액.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감정평가이다. 정의가 이렇으니까, 그럼 이 토지 등 감정평가의 대상은 무엇인가? 자, 감정평가의 대상은, 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자, 부동산 그러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 그리고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건물,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 또는 건물. 건축물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건물이라도 해도 됩니다. 자, 요거만 있냐? 그게 아니죠. 의제부동산도 있죠.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자동차라든가, 그것도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에요. 항공기, 비행, 선박 이런 것들. 그리고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그런 개념, 다 부동산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동산도 감정평가입니다. 동산도. 동산 그러면 돈 말고 또 뭐 있나요? 많죠. 동산 그러면 그림 같은 거, 옛날 그림, 도자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화, 옛날에 나왔던 것들, 골동품, 가장 대표적인 골동품이나 미술품, 이거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아니잖아. 그럼 다 동산이야. 이런 것들 감정평가 합니다. 얼마인지. 자, 세 번째는 기타 재산, 부동산과 동산 외의 재산이야. 기타 재산, 주로 무형적인 재산들이죠. 공업소유권이라든가 상호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 무체재산, 이런 거 다 무체재산권이죠. 어떠한 특채 물질로 보이진 않지만 무형의 재산인 거예요. 유가증권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감정평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책에는 좀 넣기가 모호한 내용이라, 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언제 하냐? 언제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경매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 중개실에서 중개를 배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사는데, 자, 주택이 2억이야. 그런데 자기 자본, 그러니까 저당은 1억을 잡았어. 1억. 그리고 자기 자본이 1억이야. 자, 1억은 누구 거다? 은행. 은행은 여기다 뭐 설정한다?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서 보통 근저당을 많이 설정을 해요. 1억 한도 내에서 좀 갚다가 다시 또 빌릴 수도 있으니까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다달이 이자를 쭉 갖다가 만기 일시 상환 3년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1년 만에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에서 그만둬갖고 이자를 못 낸 거야. 그럼 빨리 집을 팔아갖고 빚을 갚으면 되는데 그 시기도 놓쳤어. 불경기가 워낙 심하게 와서 집도 안 팔려. 그럼 은행은 이자를 이 사람이 안 갚아, 첫 달. 그러면 계고장을 보내죠. 경고합니다. 은행 이자율이 당신은 기존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라고. 두 번, 세 번 안 갚아서 두 달 됐다. 그러면 은행에 경고장 또 보내. 안 갚으면 경매 보낸다고.
그때 어떻게 이 사람이 은행 가서 사정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뭘 몰라 법을 모르니까 버틴 거야. 은행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팔아가고 처분 안 하고 이 저당권을 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다가 이 집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 경매 신청. 그럼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이 들어오는데 서류가 다 맞으면 가서 실사를 안 해. 서류로만. 서류에 다 맞아. 저당도 맞고 이 사람이 돈 안 낸 것도 맞고 그러면 바로 뭐 하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압류가 돼. 그 즉시. 압류라는 거는 등기부에 압류돼. 압류되는 순간 이 집은 사고 팔고를 못해. A는 더 팔 수도 없고 누가 사겠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아. 소유권 이전이 아닌데 압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압류되는 순간.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가는 임시란 뜻이야. 가압류 그러면 가짜 압류가 아니야. 임시 압류가 얼마나 무서워 또. 자, 이 압류를 풀려면 이 사람이 빚을 갚든가 압류를 그냥 안 풀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려서 사업이 안 돼갖고 야밤 도주를 해버린 거야. 아니면 이 은행에 1억 말고도 자기 돈 1억 있던 것도 까먹고 또 다른 저당을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도망가 버린다고요. 채무자가. 자, 그럼 은행에서 압류가 나오면 이거 경매에 넘겼잖아. 근데 경매에 넘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얼마에 판다는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집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에 있는 판사나 거기 은행에 있는 직원이 직접 가서 이게 얼마짜리죠? 이렇게 알아보질 않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법원도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법원이 직접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그 돈을 받고 감정을 평가해 주는 거야. 그때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기업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게 1억을 꿔줘야 될지 5천만 원만 꿔줘야 될지 모르잖아. 저당을 설정할 때 그때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하는 회사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면 이게 2억짜리 집 충분하다고. 그럼 1억 꿔주는 거예요. 50%니까. 이해가 가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일은 많은데 이런 구체적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아파트라든가 토지 같은 거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하죠. 시장조사를 다 해서 가장 최적의 감정을 평가하는데 그 시장조사할 때 누구한테 온다? 공인중개사한테 가는 거야. 자기들이 무슨 수로 그걸 알아?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할 때 진짜 전문가지만 실질적인 전문가는 1년 후에 여러분들이에요. 공인중개사들. 당신들이 3차 수준의 전문가니까 자부심을 갖고 중개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럼 감정평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게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니까 감정평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의 기능. 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또는 정책적, 다 같은 말이에요. 정책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 자, 정책적 기능은 적정 가격을 형성시켜줘. 적정 가격. 아까 부동산 경매에 나온 물건 같은 거 저당권 설정할 때 가격이 얼마인지. 자,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줘. 왜? 국가에서 국가가 개발을 하려고 그래. 토지를 수용해. 자, 토지 수용. 근데 이 토지의 가격을 몰라. 그러면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감정평가 용도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까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거나 법원에서 경매할 때 감정평가도 하지만 다양한 역할을 해요. 국가에서도 감정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합리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부동산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거래 질서. 부동산은 가격이 워낙 크잖아요. 부동산.
10,000원, 30,000원짜리 부동산 없잖아. 단위가 보통 1,000만 원, 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정확하게 해줘야 돼. 가격이 부풀리는 거품 현상을 빼줘야 되고. 그러면 경제적 기능은 무엇인가? 아까 정책적인 기능은 공적 기능이고 경제적 기능은 사익적 기능이 좀 강합니다. 효율적인 배분, 가격의 기부에 의해서 효율적인 배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기능이 있고, 자, 역시 여기는 또 거래질서 확립. 아까 이 거래질서 확립은 주로 과세자료 과세자료 확보.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표 외에 실무적으로는 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럼 근거가 있어야 부과해야 될 거 아니야. 1억짜리인지 5천만 원짜리인지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과세자료가 확보됩니다. 여기서는 사익적인 매매로서의 거래질서 확보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이야.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팔 생각이 없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임대차 우리가 보고 정기보고서, 부동산 정기보고서 쓸 때 자산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때 판단의 기준이 바로 감정평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기능도 있어요. 해당 지역이 개발이 돼갖고 가격이 올라갔어. 감정평가를 통해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기능도 감정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감정평가, 부동산 감정평가. 이게 내용을 한번 분류를 해봐야겠지. 자, 감정평가는 어떠한 종류로 구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종류는 그 기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 먼저 기준,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이 감정평가의 종류에서 시점, 보는 시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과거냐, 현재냐, 이렇게 미래냐. 두 번째는 전문성. 전문가가 본 거냐, 비전문가가 본 거냐. 간단히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감정평가하려는 그 대상 물건에 따라서, 부동산인다, 지금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상 물건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점에 따라서 네 가지. 첫 번째, 현재 보는 거. 현황 판단. 현황 평가. 감정 평가니까. 현황 평가. 현재의 상황대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 현황 평가. 이거는 기준이 언제?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자, 두 번째는 그럼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소급, 과거로 올라간 걸 거슬러 간다 해서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 자, 소급 평가. 자, 이거는 과거의 어떤 일정 시점, 감정평가는 항상 어떤 시점이 있어. 수요와 공급에서는 유장 개념인데, 이런 가격 같은 거는 어떤 시점이야. 올해 가격 다르고 작년 가격 다르고 내년 가격 다를 거예요. 그러면 내년 거는 그 시점을 정해줘야 돼. 과거의 어떤 시점, 일정 시점에서의 가격이 어떤지 평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한부 평가. 일정 시점의 장래에 도달할 시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기한이라는 거는 확실하잖아, 돌아오는 게 아니야. 장래의 조건이 확실하게 오는 거는 기한이야. 예를 들어, 이거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죽을 때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동차를 너에게 주겠다. 조건이야, 기한이야? 헷갈리죠? 죽는 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잖아. 오잖아, 언젠가는. 그건 기한이야. 확실하니까. 죽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험에 붙으면 이 차를 너에게 주겠다. 붙었지 않아도 어떻게 알아? 그건 조건이야. 올지 안 할지 모르면 조건이야. 그럼 네 번째는 바로 그게 조건부 평가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자, 기한은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 이건 기한이 도래하는 건 확실해. 자, 조건은
불확실하다. 이건 불확실해. 조건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그 조건이 성취된 걸 가정해서 평가할 수 있잖아. 조건이 성취 안 됐을 때는 어떻고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 조건부 판단,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현이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해. 실현이 100% 가능하면 기한이 되는 거고 모르면 조건인 거야. 그 다음에 뭐 합리성, 합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실현 가능성이다. 기한인지 조건인지. 이거 확실하고 하면 불확실해. 자, 이런 게 시점에 따른 평가고, 그럼 전문성. 전문성에 따른 평가는 첫 번째, 1차 수준의 전문성. 1차 수준의 평가. 두 번째, 2차 수준의 평가. 세 번째는 3차 수준의 평가. 4차는 없어요. 3차까지 있는 건데, 1차는 가장 비전문가야. 그냥 거래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다 생각은 있어. 대략 얼마 할 것이다. 정확히 몰라도 알아.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평가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감정평가니까 부동산 관련 종사자야.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들. 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감정평가사 회사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아닌 직원들. 다 2차. 3차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일부 교재에서는 공인중개사를 2차로 놓는 책들이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감정평가잖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감정평가사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한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 그럼 누가 더 잘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더 잘하는 거지. 그러나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학자적으로 감정평가만큼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시험 문제 내기에는 애매해. 공인중개사 2차에 놓을지 3차에 놓을지. 그러나 나는 소신을 갖고 이번에 교수님이 말씀드리는데 공인중개사는 3차 수준의 전문가예요.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평가라 해서 뭐 법원에 알려준다 이런 건 안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오는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 지역의 부동산은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 전국적인 거는 모를 수도 있겠지. 타 지역은 타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알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를 3차에 넣는 겁니다. 자, 여기에 2차에 넣는 것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려는 드립니다. 자, 이제 대상 물건,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안 나오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대상 물건. 이 물건에 따라, 대상 물건에 의한 분류야. 대상 물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러니까 요걸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앞에 두 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념만 알면 돼. 앞에 두 개는 현재, 과거 일정 시점, 기한 확실히 도래할 것, 조건은 불확실해. 이런 평가가 있는데, 대상 물건은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종류, 대상 물건에 따른 감정평가의 종류입니다. 자, 대상 물건별 감정평가의 종류. 첫 번째. 개별평가. 물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단위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 한 필지를 평가할 때 한 필지하고 한 햅지야. 구분을 안 해. 쪼개질 않는다는 얘기야. 두 필지를 합하지도 않고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로 평가할 때를 개별평가라고 그럴 때. 자, 그런데 두 필지를 하나로 평가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 일괄평가라고 그래.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일괄해서. 즉 이거는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인 거야. 그럴 때 하나로 평가를 하는 게 일괄평가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필지 이상을 1헥지로 평가하는 거. 예를 들자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라도 하나로 이용될 때 그럴 땐 1필지로 쓰는 거야. 대표적인 게 복합부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복합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야. 분명히. 근데 거래될 때 하나로 주택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
이거 따로따로 계산은 안 돼. 한꺼번에 계산해. 그러면 일괄평가야. 토지하고 건물. 마치 땅이 두 필지인데 하나로 쓰여. 그러면 두 개를 한 필지로 평가하는 거야. 뭐 주물, 민법에서 나온 주물과 종물이라든가 그리고 주물과 부속물 같은 것도 하나로 평가하니까 일괄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일괄평가를 조건으로 의뢰를 제시했을 때 감정평가를 해주십시오. 다만 A와 B를 일괄해서 하나로 뭉쳤을 때 일괄해서 평가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의뢰하면 그때는 일괄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자, 세 번째는 구분평가야. 일괄평가하는 거 두 개를 하나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도 평가해야지. 나눠서 방금 1필지 1획지 개별평가, 일괄 두 필지 한 획지. 반대에 이건 구분한 거니까 1필지를 두 획지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땅이 넓어. 아니면 어떤 땅은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데 요 부분은 비싸고 요 부분은 싸.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한 필지가 1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평가한 데서 구분평가라고 그래요. 자, 네 번째. 여기까지는 쉬워. 개별평가, 이건 1대1, 일괄평가 두 개를 하나로, 구분 하나를 두 개로. 여기까지는 개념이 쉬운데 헷갈리는 건 4번하고 5번이 제일 헷갈려 합니다. 4번하고 5번. 자, 4번은 부분평가야. 구분하는 거는 한 필지를 두 개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건데 단어로 알면 쉬운데 부분 전체의 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 같아. 구분이랑 비슷한데 다르대. 다른 거야 분명히. 자, 그리고 독립평가라는 게 있어요. 쓰는 김에 마저다 씁니다. 독립평가. 자,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좀 따라보면 부분평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현황평가인데 건부지를 생각했자.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고 요 밑에 건물 바닥에 부속됐구나. 이 건부지잖아. 이것도 건부지고 요 공지 포함해서 이것도 대지를 공지도 포함해서 건부지라고 그래요. 자, 이 건물에 부속된 땅, 요 땅 건물이 없을 때, 자, 건물이 없을 때 평가하는 건 독립평가고 부분평가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은 얼마냐. 이게 바로 부분평가예요. 부분평가. 얘 또 하나 토지를 수용하는데 지금 건물이 있고 대지로 이렇게 쓰이는 땅이 있는데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요쪽은 수용이 안 되고 요거만 수용이 되는 거야. 요거만 수용이 돼. 자, 이 토지만 갖고 따졌을 때는 값이 좀 낮아. 근데 건물이 있고 건물의 쓰임의 용도가 이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이 토지의 가격이 높아. 자, 이 수용이 돼. 그럴 때는 부분평가를 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좀 높게 쳐준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수용할 때 가격을 해서 수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토지 수용 시, 지금 토지 수용 시 잔여지, 남잖아, 남는 거. 잔여지 평가는 부분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쪽이 수용될 때는 당연히 건물하고 땅하고 합쳐서 부분평가를 할 거야. 이 나머지는 수용을 안 한다면. 그렇지만 이쪽이 땅만 들어갈 때도 역시 부분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걸 상정하고 건물이 있을 때 그 토지의 가치. 근데 독립평가는 뭐냐면 건물이 있어. 지금 밑에 땅도 있어. 근데 건물은 없다고 생각하고 토지만 평가하는 거야. 간단해. 이거는 왜 이 평가가 왜 필요하냐? 이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요거는 땅값 과세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땅값은 같이 올라가지만 건물이 없으면 땅값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하려고. 즉 좀 땅값이 싸잖아.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의 땅값을 과세 기준과 세금을 좀 낮춰준다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바로 어떤 경우에 독립평가라면 표준지, 나중에 배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토지의 가격이야.
정부에서 규정을 한 거야, 공시지가를. 그런데 그 땅값 중에 표준이 되는 거야. 전국에 있는 땅 중에 50만 필을 딱 선정해. 50만 필 정도로. 전체 전국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50만 필을 선정해서 그거에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요.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럼 이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적인 땅들은 각 시군 구청장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값만 보면 돼. 땅값만. 건물 왜? 재산세를 매길 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부 재산세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분 재산세에 건물이 반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토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과세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독립평가는 건물을 신경을 안 써. 땅만 독립된 거야. 알기가 쉽어. 땅만 독립해서 평가하는 거야. 쉽죠? 근데 부분은 건물과 토지, 즉 복합된 거의 한 부분으로서 평가를 하는 거야. 구분은 한 필지를 구분해 둘로 나눠 획지로 나눠서 평가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말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 말 안에 제목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개별 평가 하나를 하나로 개별적으로 일괄 두 개를 하나로 일괄해서 구분 하나를 반으로 나눠 구분해서 부분 건물이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독립 건물이 있어도 없다 생각하고 독립해서 토지를 평가하는 거야. 5가지 대상 물건별 감정평가의 종류를 뵀는데 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냐? 우리 뚱그레져 갖고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딱 5개야. 다음은 감정평가를 대상 물건별로 구분한 종류이다.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럼 이거 다 설명을 해줘. 그 중에 하나 살짝 바꿔놔. 그러면 그게 답인 거야. 틀린 것은 그러면 틀린 거 그러면 돼. 맞는 것은 개별평가 해놓고는 일괄평가 써놓고 일괄평가 해놓고는 개별 뭐 이렇게 바뀌어놓고는 뭐 하나는 맞는 거 딱 써놔. 그럼 그거 그러면 돼. 시험 문제 내기 아주 편하고 수험생들이 헷갈려하기 딱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가 뭔지 그 개념하고 언제 쓰이는지 그런 걸 좀 배웠고, 감정평가를 구분하는 3가지 기준, 그 시점, 전문성, 그리고 대상 물건별.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대상 물건별인 걸 얘기했고, 시점이나 전문성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 대상 물건별 하나, 둘, 셋, 넷, 5가지는 다시 한번 또 교재를 한번 읽어줄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